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필 메모 아마 정성호 장관 자료 요구를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과열됐던 법사위 국정감사장. 추미애 위원장은 급기야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또 다른 국감장, 때 아닌 전화번호 공개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대범하지 못해요. 좀 대범하게 참아보세요, 그럼. 증인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일찌감치 국감장에 앉아 있었지만 과방위는 결국 속개 1시간 만에 정해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이틀 차입니다. 조금 전에 과방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이틀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정치적인 체포라는 주장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체포됐었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갑자기 체포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인데 이런 혐의를 가지고 체포를 할 만한 사안인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진숙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체포적부심 조사 결과를 받아서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정치적 의도 없이 과연 이런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져온 파급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있을 거고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도 혹시 내가 이런 얘기할 때 경찰에 체포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선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근데 우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경찰이나 뭐 다른 국가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체포영장 심사를 받아서 물론 뭐 이진숙 피의자를 대면하고 발부되는 영장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사가 서류를 다 검토하고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에 서명 날인해서 발부를 해준 것이고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안 하는 것 자체도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을 갖고 정부나 뭐 정부의 하수인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제목을 이진숙 체포 두고 과방위 격돌이라고 붙였는데 방송 직전에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질의 중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문자를 나눈 걸 공개하면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고
국감이 정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맨 위쪽에 휴대폰 번호도 그대로 노출이 했는데 저희가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 내용만 딱 봐서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국감장에서 스크린에 띄워서 해야 될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오늘은 이 과방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야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과방위 상황을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양 당사자의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영 의원이 이 문자의 전후 관계,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정원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상하게 일단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문자 그리고 국감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 그래서 김우영 의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오늘 과방위 국감이 오늘이 10월 14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한 달도 훨씬 넘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9월 2일과 9월 5일인데 9월 2일은 그 과방위 상임위에서 방통 관련 그 법안이 이제 통과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정원 의원 자신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가면서 김우영 의원이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예. 본인이 그냥 참고 나갔다. 오후 상임위 시간이 됐는데 보통 상임위는 여야 의원이 이제 그 함께 있는 공간이 조금 분리돼 있습니다. 뭐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함께 이제 상임위 시작 전에 모여 앉아 있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분리된 공간인데 본인들 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김우영 의원이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길래 나가달라고 했더니 이제 시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멱살잡이부터 굉장히 험한 말이 오고 갔는데 서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예. 그래서 박정원 의원의 설명은 제가 박정원 의원 설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하지 않고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당일날 저녁에 박정원 의원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번호를 얻어서 박정원 의원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었고 그 다음 날 과방위 상임위여서 9월 3일이 되겠죠. 그날 본인의 이제 처가 관련된 뭐 영상과 이야기를 틀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본인 입장은. 예.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날 이런 문자를 보냈고 본인도 화가 나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또 김우영 의원이 이와 비슷한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는 지우고 본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된 이 영상을 국감 스크린에 한 달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올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우영 의원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후 맥락에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의 입장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감장에서 지금 과방위 굉장히 중요하고 첨예한 이슈가 몰려있는 그런 상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감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만 드립니다. 예, 다소 김유정 의원 설명을 들어봐도 좀 과거에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까지 오늘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국감 두 번째 날이죠. 이 정도로 나가면은 글쎄요. 올해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아주 유명하게 기록될 그런 국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 영어에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거하고 악명 높은 그 유명한 것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아주 최악의 악명 높은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저렇게 국감 상임위 현장에서 저렇게 이 갈등 모습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 보는 국민들이 차마 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좀 딱하죠. 왜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몫이야 됩니까? 왜 국민 몫이야 됩니까? 아마 이것을 지금 설명을 했던 김유정 의원님도 참 당혹스럽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박정훈 의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오늘 오전에 아마 소통관에서 한 그 기자회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김현지라는 지금 이 정권의 아주 초실세에 관련된 경비 동부연합과 연관이 돼 있다.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공동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박정훈의 입틀막이라든가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에서 한 달 전
두 사람 간에 뭐 멱살을 잡건 안 닿건 그거는 국민들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할 정도로 딱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국감이 정말 헌정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의 시간에 이런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예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때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이 나왔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을 취재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수를 언급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연락이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YTN 기자가 당시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관련 취재를 하는 도중에 아마 해명을 듣는 과정에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주 뒤에 김건희 씨는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예. 그러면 이 허위 이력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 때는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는 했지만 또 남편이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내긴 했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다소 이런 공격적인 취재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대응의 정도는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갖고 그 복수를 YTN 민영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민영화는 사실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겁니다. 외환위기 시절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공기업이 지분을 갖게 되면서 YTN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 차라리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민영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시절에 YTN을 민영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아무리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그 단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김은영 위원은 이 육성 녹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2021년 12월에는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력 후보가 아니고 아예 뭐 11월 경선에서 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녹취 파일을 보면 이게 무슨 범죄냐 그러는데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도 저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강사나 뭐 교수로 지원을 하면서 허위 학력 등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 교수 임용이나 강사 선발에 관한 그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예요. 그러니까 범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은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상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2주 후에 이루어진 사과 기자회견은 사실은 누가 써준 걸 읽은 겁니다. 대신 써준 사람 누군지도 아는데 뭐 하여튼 그건 본인의 진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 써준 걸 대신 읽은 기자회견에 불과했고 저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YTN의 민영화하고 무슨 관계냐. 사실은 지금 시기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마 저 무렵쯤에 당시 윤석열 후보의 YTN 민영화가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악감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노정면 의원도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YTN 매각과 연결을 지어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 녹취 파일의 파장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좀 번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반성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그리고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에 출석할 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막 이렇게 말할 때와 이 기자와 통화하는 목소리, 야누스의 두 얼굴 같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사 구별이 안 되는 부부였지 않습니까? 해군 함정으로 다금바리 술안주 날르고, 그다음에 종묘를 카페처럼 사용하고, 또 이재정 의원이 외토기 국감에서 밝힌 바대로 소위 퍼스트 독을, 반려견을 대사관 통해서 뭔가 의전까지 챙겨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사관에서 아마 그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 동반해서 프랑스 가지는 못했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제가 열거한 사건들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YTN을 소위 팔아 넘기기까지 이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 본인의 어떤 YTN을 대상으로 한 이 복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거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허위 이력을 기재해놓고 돋보이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여전히 반복한 거 아닙니까? 사과문에서도 반성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지속이 됐던 것이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었던 가운데 YTN을 매각하기까지 저는 일련의 상황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정면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는 적어도 매우 합리적 의심은 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예, 여기 복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좋아, 그럼 나도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는 의미에서 그 뒤에 YTN이 유진이라는 기업으로 매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YTN은 매각을 해서 그게 꼭 그 복수냐라고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TN의 소유 지배 구조가 바뀐다 해서 지금 저 김건희 여사와 지금 언쟁을 하는 그 기자의 아주 막대한 타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보아가지고 복수를 하는 게, YTN을 매각을 하는 게 저때 나오는 복수일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매각을 하면요, 사장을 비롯해서 정말 최고위층 몇몇 분들이 바뀌지만 기자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YTN을 가보면요, 이 매각에 대해서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매각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할 노정면 의원이 사실은 YTN의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 이것을 아마 앞으로도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매각을 원천무효로 하기에는 이미 버스가 완전히 떠나갔다. 이것을 그 당시에 이 매각에 참여했던 기업이 유진뿐만 아니라 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지금 이거 유진에게 먼저 팔기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들러리 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진에게 이 매각을 원천무효한다라는 사태까지 번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막대한 손배소 소송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 노조 차원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크게 근본을 휘둘리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의 언론 대응 방식에서부터 또 YTN과의 또 연관성까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평가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건희 씨 측과 통일교 측의 연결고리라고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씨가 명품 선물을 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청탁 의도가 없는 단순 전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 이거는 좀 죄를 줄여보려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알선 수재가 성립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같으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인 것을 알면서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이제 뇌물을 전달한 증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알선 수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청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뭐 고가의 명품을 단순 전달만 했지 어떠한 청탁이 오고 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 자기는 처벌 안 받겠다, 이제 빠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범행은 부인하는 취지고 자기는 단순 전달자의 역할만 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건진법사가 통일교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통일교가 저 수천만 원씩 되는 그 목걸이나 명품백을 왜 주는지 취지를 전혀 모르고 단순 전달만 했다는 거는 과연 저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변명인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정광기 의원님, 단순 전달자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엔 애초에 목걸이는 분실했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특검의 조사 결과 뭐 사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전성배 씨의 가까운 사람이 그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었다는 방문 기록, 이런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성배 씨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형량을 최소화해야겠다라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뭐 씁쓸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겠죠. 또 하나는 왜 김건희 여사는 이런 물건들을 받았을까라는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공적인 자리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 사실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겠죠. 예, 다시 국정감사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국감 중에 오늘도 의원들 사이에서 반말을 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무려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죠. 장관님, 최근에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포인트를 세 가지 지적했습니다. 조용히 해! 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주셔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생 안에서 막 반말됩니까? 원칙해 주세요. 원칙해 전하죠. 이게 보니까 법원 앞에 이마트점에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여기 보면은 예, 이 장면은 평론은 네 분께 여쭙지 않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사위 장면이었는데요. 그럼 법사위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의 데뷔전이다라고 해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늘 뭐 검찰개혁 이슈 그리고 특검 수사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뭐라고 할까도 관심이었는데 상당히 좀 원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성호 장관은 사실은 장관 취임 전부터 또 취임 이후에도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조금 약하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지층이 원하는 뭐 강력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약간 편향성을 띌 수 있는 발언은 오히려 뭐 장관 전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책임지는 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담긴 발언은 삼가하는 게 맞을 거고 예. 그런 원칙에서 정성호 장관이 오늘 국감 데뷔전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로 모두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신동욱 의원이 정 장관에게 뭐 검찰 해체되면 지금 캄보디아 사태도 있는데 국제공조에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수사 기소가 분리돼도 검찰 갖고 있는 국제사법공조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좀 언론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란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전략일까요? 그렇죠. 국제사법공조의 주체는 검찰인데 예. 이 전제 조건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라는 겁니다.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예. 근데 지금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게 될 경우에 국제사법공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한두 가지 불거질 게 아닐 겁니다. 지난 78년간 검찰이 운영되면서 갖고 있었던 뭐 네트워크라든가 수사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당장 분리할 경우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민주당이 얼마나 논의를 했었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김건희 특검 조사 이후에 숨진 그 양평군 공무원 관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특검하겠다라면서 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유중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을 특검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중기 특검에서 애도와 이제 조의를 표했고요. 또 감찰에 준하는 내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마당인데 그리고 향후에는 뭐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검 수사의 어떤 신뢰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뭐 정략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안타까운 뭐 이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또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2011년부터 2016년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 일가가 아파트 개발했던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개발 부담금이 17억이 부과가 됐는데 다음에 그냥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영원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양평군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혼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지금 벌써 한 14년, 뭐 15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30대 공무원으로서 17억의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라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특검은 물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이분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예. 본인은 굉장히 그 억울하고 뭐 힘들었다 이런 취지의 자필 메모도 있고 또 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합니다만 특검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좀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 전반을 좀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검의 어떤 강압 수사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 가능성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뭐 시청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이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대목에서 민중기 특검 즉 김건희 그 특검의 이 먼지 털기식 이것은 바로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13명의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9명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는 관련도가 매우 떨어지는 분들이 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건희 특검
특검의 본래 취지 이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야말로 아주 쥐잡듯이 먼지털이식의 수사가 진행되는 바로 그런 원천적인 특검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아쉬운 점도 제 눈에는 띄던데요.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법무부, 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 관련된 행정의 중심이 서는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내란 중식이라는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온 것은 저는 적절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란 그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됩니까? 미리 재판 없이 그냥 내란이다 하고서 땅땅땅 치면 되지요. 바로 이 적절한 우리가 TPO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만은 바로 내란 종식이라든가 내란을 아직까지는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 언어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국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대법원 국정감사 하나만 짚어보고 백다앵커로 다음 이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이 오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라고 비판했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도움이 안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감장에서 연출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진을 합성한 것인데 어떤 논리적 연결점을 찾기도 어렵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냥 정말 사사로운 개인이 본인의 어떤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려도 별로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리지 않을 만한 정도의 내용인데 현역 국회의원이 저런 합성 사진을 갖고 국감장에 출석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자료로 흔드는 것은 뭐랄까요? 보는 사람이 창피해집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단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해명하는 데는 아마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도 부족할 겁니다. 최혁진 의원은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지목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극좌 커뮤니티에서나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최혁진 의원이 얼마나 더 오래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기 정치를 뒤돌아볼 때 내가 그때 정말 너무했구나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